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금융상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34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자, 일단 금융상품 하면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상품이 뭐겠습니까? 은행상품이죠. 그래서 은행상품의 또 대표적인 게 뭐죠? 예금입니다. 그래서 예금성 금융상품을 우리가 다룰 겁니다. 일단 34페이지는 그냥 넘어가시고 35페이지 보면 상단에 그림 하나 있습니다. 요 그림 일단 금융상품의 분류를 한 거죠. 이건 머릿속에 담아놔야 됩니다. 이것도 안 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금융상품이라는 건 요건 이제 나눌 때 말이죠. 우리가 투자성이 있느냐 없느냐, 즉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요거에 따라서 원본 손실 가능하면 금융투자상품이라고 합니다. 금융투자상품이고, 자, 그 다음에 원본 손실이 가능하지 않다. 원본은 안 깨먹는다. 그러면 비금융투자상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금융투자상품이 아닌 거, 이걸 비금융투자상품이라고 하고, 자, 여기서 다시 금융투자상품 중에 원본까지만 손실 가능하면 증권이라고 합니다. 증권, 원본까지만 손실 가능하면 증권이고, 이게 6종류예요. 여러분들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원본을 초과해 손실 가능하다. 즉 추가 지급 의무가 있다. 그러면 파생 금융상품 또는 파생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파생상품은 거래소에서 거래하면 장내 파생상품이라고 그러고, 그 장내 파생상품 이외의 형태로 거래하면 전부 다 장외 파생상품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외워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루는 거 예금성 금융상품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금. 그래서 예금이라고 하면 이건 원본을 손실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그래서 예금 상품이라든지 적금 상품 이런 것들은 모두 바로 비금융 투자 상품에 일단 들어간다, 이렇게 보고 공부를 하시자고요. 자, 그러면 일단 예금성 금융 상품 보면 예금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겁니까? 예금이라는 걸 특징을 보면, 예금은 일단 이자를 이렇게 이자가 낮아요. 그리고 확정 이자를 준다. 예금은 이제 이자가 낮으면서 이 확정 이자 얼마 정도의 위자를 준다. 이런 게 되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다음에 원금이 보장돼요. 원금 보장된다. 이런 게 특징이죠. 그래서 굉장히 안전성이 높습니다. 안전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전성이 당연히 높다. 안전성이 높은데 반해서 수익성은 낮다 이거죠. 수익성은 낮다. 요게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금하면 뭐가 있습니까? 요구불 예금과 저축성 예금이 있어요. 요구불 예금은 언제든지 요구하면, 고객이 요구하면 인출할 수 있는 예금을 요구불 예금이라고 합니다. 이거 뭐 어렵지 않죠? 아무 때나 찾을 수 있는 예금, 요구불 예금이고요. 저축성 예금은 그게 아니죠. 저축성 예금은 일정 기간 동안 돈을 묵혀놓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물론 찾을 수 있어요. 돈을 찾을 수 있는데, 찾으려면 약정한 이자를 얻을 수 없거나 아니면 수수료 손실이 발생하거나 이렇게 될 수 있죠. 수수료를 좀 내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찾기가 조금 그런 거, 이런 것들을 저축성 예금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처음에 이제 요구불 예금 보는데요. 요구불 예금은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보통 예금, 당좌 예금, 가계 당좌 예금. 그 밑 두 번째 줄에 있죠. 이렇게만 소개해놨어요. 물론 여기 별단 예금도 있고요, 공공 예금 같은 것도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재에서 소개한 거는 그것만 소개하고 있으니까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예금, 당좌 예금, 가계 당좌 예금은 그냥 읽어보시고요. 가계 당좌 예금은 옛날에요. 그 전에 카드가 활성화되지 않았을 적에 요게 이제 그 가계 수표라고 해서 개인 수표 발행하기 위해서 되게 계좌를 트는 거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별로 이용 안 합니다. 개인 수표를 그냥 카드 긁죠. 가계 당좌예금 해당되는 표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전 금융기관을 통해 1인 1계좌 가능하다. 그리고 수표의 장당 최고 발행 한도가 정해져 있는 예금이다. 그래서 개인 수표 발행할 때 보통 이용하는데, 이건 많이 이용 안 합니다. 진짜 요즘에는 많이 이용 안 하는데, 근데 그 개인적인 상공, 조그만 그 소형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있죠.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쓰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가계수표를 꽤.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한번 살펴보시고요. 참고로 보십시오. 나머지 다음 페이지 넘어가세요. 저축성 예금이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저축성 예금은 예금자가 미리 약정된 기간이 경과한 후에 현금을 일출할 것을 약정하면서 일정 금액을 은행에 예치하고 은행은 이에 대해 일정 이율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어미죠. 그래서 거치식하고 적립식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거치식은 목돈을 그냥 집어넣고 묵히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돈을 안 찾고 돈을 그냥 목돈 집어넣고 그냥 일정 기간 안 찾는 게 거치식이고요. 적립식은 적금이 대표적인 거죠.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따박따박 이렇게 일정 금액을 예치하는 겁니다.
자, 일단 저축 예금의 종류가 있습니다. 정기예금, 적금, 부금, 그 다음에 MMDA가 있습니다. MMDA는 잘 읽어보셔야 돼요. MMDA 한번 보죠. 자, 끝부분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부터 읽죠. 시장 실세금리가 적용되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단기금융 상품으로서 통상 500만 원 이상의 목돈을 1개월 이내 초단기로 운영할 때 유리하다 하는 거 있고요. 그 다음 그 밑에 줄에 보면 밑에 줄에 종금사의 어음관리계좌. 어음관리계좌라는 말을 여기서는 어음관리계좌라고 쓰지 않습니까? 근데 거의 대부분 우리 교재에서 어음관리계좌를 용어를 다 바꿨어요. 그래서 현금관리계좌로 바뀌었습니다. CMA. 그래서 이거는 그전에는 전부 다 어음관리계좌라고 썼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현금관리계좌라는 말을 써요. 현금관리계좌. 자, 우리 교재가 이게 이제 어음관리계좌라고 안 하고 현금관리계좌라고 해놓고 이런 부분에서 아직 수정이 덜 된 겁니다. 그래서 어음관리계좌라고 여전히 쓰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그냥 제한 없이 쓰고 있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신탁회사의 MMF, 머니마켓 펀드죠. 요거하고 경쟁 상품입니다. 그래서 MMDA, CMA, 그 다음에 MMF 이런 게 전부 다 경쟁 상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CMA, 어음관리계좌, 현금관리계좌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이게 뭘로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냥 CMA로 알아놓으십시오. 웬만한 금융상품 그냥 영어로 그냥 알아놓으세요. 다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서요. 그냥 영어로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주택 청약 관련 예금 한번 보겠습니다. 예금 중에서도 목적식 저축이라는 게 있어서 목적식 예금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예금을 하는 거죠. 주택을 얻기 위해서, 집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예금인데 이 주택 청약 관련 예금을 우리가 법률적으로 보면 입주자 저축이라고 합니다. 입주자 저축. 입주자 저축이라는 건데 입주자 저축은 뭐냐면 일정 기간 동안 불입을 하잖아요. 또는 예치를 해놓잖아요. 불입하거나 예치해 놓으면 자, 불입하는 경우는 또박또박 돈을 갖다 주는 거예요. 부금 같은 거고 예치하는 거는 예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기예금 형태로 청약 예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목돈을 갖다 집어넣고 일정 기간 놔두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면 일정 기간 지나서 청약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그런 형태의 저축을 입주자 저축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청약 관련 통장은 입주자 저축이라고 다르게 얘기하는데 우리 교재가 좀 수정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장기 주택 마련 저축이라고 해서 이른바 장마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장마, 장기 주택 마련 저축은요. 이미 세제 혜택이 지금 거두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판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판매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건 판매 안 됩니다. 이거 판매 안 돼서 장마는 신규 가입 안 돼요. 근데 지금 유지하는 사람이 있어서 현재 판매 중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들어가 있긴 합니다. 이 안에 들어가서 소개는 하고 있습니다. 장마라고 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소개는 되고 있지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건 입주자 저축이 아니다. 즉 장기주택마련저축은요. 이건 일정 기간 뭐 저축을 유도하는 기능이나 저축을 장려하는 기능은 있는데 이게 청약 자격이 생기고 하는 건 아니에요. 장기주택마련저축을 100년 집어넣어도 청약 자격은 안 생깁니다. 이건 청약 자격 안 생깁니다. 요거 좀 주의하세요. 네. 현재는 판매 중지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중요한 상품도 일단 아닙니다. 청약 관련 예금 다시 넘어와서 보죠. 주택 청약 관련 예금은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가입하는 거겠죠. 자, 그 밑에 줄에 보면 일정한 입주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일정한 입주 자격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입주자 저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종류를 쭉 나야 되는데 청약 저축, 예금, 부금, 종합저축이 있는데 장기주택 마련 저축이 나와요. 이건 빼야 됩니다, 사실. 장기주택 마련 저축은 청약 자격이 생기진 않아요. 입주자의 자격이나 지위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오류입니다. 그래서 장기주택 마련 저축은 여기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택 관련 금융상품이라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장기주택 마련 저축은 청약 자격이 생기는 상품은 아니다. 입주자 자격이 생기진 않는다 하는 거 알아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투자성 금융상품을 보는데요. 투자성 금융상품에 우리 증권이 있습니다. 근데 증권 6종류 외워야 됩니다. 6종류는요. 이게 이제 지분증권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부채증권 또는 채무증권, 채권이 대표적인 거죠. 그 다음에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증권예탁증권, 파생결합증권이에요. 그러니까 의미를 반드시 알아야 돼. 읽어보고 이게 무슨 어떻게 표현되는가 이거 알아야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38페이지 보면 증권의 종류가 나옵니다.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입니다. 묶어놓고 그냥 읽어보세요. 이건. 자, 그 다음에 이제 채무증권부터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채무증권은 대표적인 게 채권이고 지분증권은 대표적인 게 주식 같은 거거든요. 그냥 그거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익증권이 있습니다. 수익증권의 대표적인 게 뭐냐 하는 건데 펀드입니다. 되게. 그래서 이제 펀드에 수익증권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상품들이 쭉 나열돼서 나옵니다. 이제부터. 그거 보면 일단 여기서부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어요. 금융투자상품.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여기 이 부분 있잖아요. 금융투자상품. 이거 암기 과목이라고. 암기 과목이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암기 과목이라고. 그래서 깊이 있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는 그냥 쭉쭉쭉 상품의 특성, 그 다음에 가입 자격, 무슨 뭐 세제 혜택, 원금 보호 여부,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전부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바뀔 수도 있어요. 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마르고 닳도록 진리로서 변하지 않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거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또 바뀌고 새로운 상품 나오고 있던 상품 없어지고 세대 혜택 줬던 거 뺏어버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그걸 아는 게. 그러니까 여기 이론이나 이런 건 없어요. 이론이나 이런 거 없습니다. 그 철학적 배경도 없습니다. 이론적 근거나 뭐 당위성이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상품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외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셔야 됩니다. 여기 그래야 속 편합니다. 자, 그러면 외우는 거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지겹지만 어쩔 수 없어요. 자, 일단 단기금융상품펀드 MMF에서 의를 보시면 세 번째 줄에 이런 게 나옵니다. 최저 가입 금액에 제한이 없고 환금성이 높은 데다 시중 실세금리 수준의 수익을 올릴 수 있어 소액 투자는 물론 언제 쓸지 모르는 단기 자금 운용하는 데 유리하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밑으로 내려가서 기억 나옵니다. 참고사항 아래 기억 은행의 MMDA 증권사 종금사의 CMA와 경쟁 상품이다. 계속 나오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CMA 뭐 이런 얘기도 했고 MMDA 얘기하면서 했죠. MMDA가 MMF하고 CMA의 경쟁 상품이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죠. 그거 확인을 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자, 이게 MMF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머니마켓이에요. 여러분들 머니마켓이라는 게 뭐예요? 머니마켓이라는 게 이게 화폐시장이라고 돈시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1년 미만의 단기적인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을 머니마켓이라고 합니다. 에? 이걸 단기 자금시장, 단기 금융시장 해서 머니마켓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머니마켓의 상대적인 게 뭐냐면 1년 이상의 장기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은 이건 캐피탈 마켓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머니마켓에 대응되는 말이 캐피탈 마켓입니다. 그런데 머니마켓 펀드라고 하는 거는 머니마켓에서 즉 1년 미만짜리 금융상품이 왔다 갔다 거래되는 그 시장에서 펀드를 운용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머니마켓 펀드의 경우엔 편입되는 자산 만기를 굉장히 짧게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법률로 규제해 놨어요. 어떻게 놨냐면 두 번째 줄에 전체 가중평균 잔존 만기를 90일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9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75일로 제한한다. 60일로 한다. 30일로 한다. 여러 개 얘기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90일이라는 거 알아놓으시고요. 자, 다음에 이제 적립식 펀드 보겠습니다. 펀드를 말이죠. 목돈을 한꺼번에 예치하는 게 아니라 또박또박 한 달에 뭐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또박또박 일정 금액씩 금액을 이렇게 부어나가는 걸 적립식 펀드라고 해요. 자, 세 번째 줄 봅니다. 적립식 펀드에 가입하면 매달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에 투자하여 특정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을 많이 사고 주가가 오르면 오른 만큼 주식을 덜 사는 방법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효과. 이걸 코스트 에버리징 이펙트라고 그러죠. 뭐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이펙트라고도 하고 코스트 에버리징 이펙트라고도 합니다. 거기 영어로 써 있으니까 보세요. 볼 수 있으므로 일시에 주식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이게 적립식의 장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다음 페이지 참고사항 보세요. 기억. 투자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그래서 원금 손실 발생할 수 있다는 거. 니은 분산 장기 투자한다고 해서 항상 수익률이 높은 것은 아니며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일부 중도 환매나 전액 환매 시기를 결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런 건 체크해 놓으세요. 자, 다음에 해외 펀드 봅니다. 해외 펀드는요. 자, 쭉 밑으로 내려와서 여섯 번째 줄에 보면 또 한 다음에 보세요. 해외 펀드는 국내 자산 운용사에서 운용하고 원화로 투자되는 역내 펀드와 해외 투자 운용 회사가 해외에서 운용하는 역외 펀드 두 가지가 있다. 역내 펀드는 우리나라 거고 역외 펀드는 외국 겁니다. 그거 알아놓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세요. 자, 이 해외 펀드, 해외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에 특징 이런 거 유의해야 될 점이 쭉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42페이지에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 고려해야 된다. 이건 중요합니다. 다 읽어보세요. 외울 거는 별로 없습니다. 이해를 하고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환매 기간 고려해야 된다. 투자할 때. 그래서 그 밑에 줄에 보면 국내 펀드는 환매 신청 후 3, 4일 이내로 자금을 받을 수 있지만 해외 펀드는 8일, 10일 정도까지 걸린다. 8일에서 10일까지. 그러니까 불리하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세금 및 수수료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 밑에 줄에 보면 이런 게 나오죠. 네 번째예요.
또한 다음에 국내 주식형 펀드의 경우 주식 매매 차익으로 인한 수익에 대해서 비과세하죠. 우리나라는 주식 투자에서 얻은 돈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해외 펀드의 경우에는 꼬박꼬박 세금 내야 됩니다. 15.4% 나오죠? 확인하시고요. 회사채 펀드, 배당주 펀드 그냥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인덱스 펀드는 중요합니다. 인덱스 펀드 보죠. 자, 인덱스 펀드는 증권시장의 장기적 추세를 전제로 하여 주가지표의 움직임에 연동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시장의 평균 동그라미 평균 수익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박나는 상품이 아닙니다. 인덱스 펀드 투자해서 엄청나게 큰 수익을 얻으려고 한다.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면 안 됩니다. 인덱스 펀드는 시장 자체를 쫓아가는 겁니다. 시장 추종지수, 시장을 쫓아가는 방식으로 해서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얻는 수익률이, 노리는 수익률은 시장 평균 수익률입니다. 시장 초과 수익률이 아니에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세요. 자, 재간접 펀드 봅니다.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를 재간접 펀드라고 합니다. 이걸 펀드 오브 펀드라고 그래요. 펀드 오브 펀드 또는 재간접 펀드 같은 말입니다. 자, 보죠. 펀드 자산을 다른 펀드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의 50% 이상 투자하는 펀드다. 이렇게 돼 있죠. 참고사항 보세요. 그냥 재간접 펀드는 펀드에서 또 다른 펀드에 투자하는 구조이므로 판매 보수 및 운용 보수를 이중으로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니까 이 펀드에서도 수수료 발생하고 저 펀드에서도 수수료가 발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중으로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비용 부담이 일반 펀드에 비해 높을 수 있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놓으시고요. 리츠 봅니다. 리츠는 Real Estate Investment Trust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합니다. 근데 그냥 줄여서 그냥 리츠라고 하겠습니다. 자,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부동산 또는 부동산과 관련된 유가증권에 투자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부동산 간접 투자 방식이며 부동산 투자 회사로도 불리는 겁니다. 이게 부동산 투자 회사예요. 자, 그래서 종류가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표 있죠? 표 보시면 자기관리 리츠, 위탁관리 리츠, 기업 구조조정 리츠. 기업 구조조정 리츠를 Corporate Restructuring 리츠라고 해서 CR 리츠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개발 전문 리츠. 표로 정리되어 있죠? 묶어놓고 별표. 구분할 정도로 읽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헤지펀드 봅니다. 헤지펀드. 요게 이제 들어간 게 얼마 안 됐고, 그 다음에 헤지펀드라는 상품이 법제화된 것도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잘 보셔야죠. 헤지펀드란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다양한 투자 대상의 다양한 투자 전략을 운용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줄에 개인 투자자의 경우 헤지펀드에 가입에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 왜 제한이 있느냐 하는 거죠. 자, 그건 뭐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 이거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어쨌든 제한이 있는데, 자, 그 밑에 줄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금융 지식이 있고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가입을 한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돼 있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이게 아무나 가입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투자 금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2번 보시면 자, 투자 금액의 경우에 다만 일반 투자자인 개인 있죠. 회사는 괜찮은데 기관은 괜찮은데 개인이 만약에 투자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5억 원 이상 정도는 있어야 돼요. 5억 원 정도 있어야 좀 껴줄게 이런 거죠. 자, 그 정도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상장지수 펀드 봅니다. ETF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 exchange라는 말은 exchange가 거래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exchange traded 그러면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뜻이에요. exchange traded 그러면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는 펀드, 그래서 ETF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ETF를 이 거래소에서 거래하려면 상장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장지수 펀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죠. 상장지수 펀드란 안정적인 수익률이 장점인 인덱스 펀드에 개별 주식의 높은 환금성이 더해진 펀드죠. 그러니까 인덱스 펀드를 주식처럼 거래하기 위해서 상장시킨 겁니다. 주식처럼 상장시켜 놓은 거지 주식은 아니에요, 사실. 주식은 아닌데 주식처럼 거래하기 위해서 상장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는 쭉 읽어보시고요. 주요 ETF 유형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레버리지 이펙트가 있고, 레버리지 ETF가 있고, 그다음에 인버스 ETF가 있다. 인버스라고 하는 건 수익이 거꾸로 실현된다고 해서 인버스죠. 인버스가 뒤집어졌다는 뜻이니까 그런 종류가 있다 정도 알아놓으시고요. 자, 됐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투자계약증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투자계약증권이 뭐냐 한번 보죠.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대해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에 수용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증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만 확인하고요. 투자계약증권은 중요한 상품이 아니죠. 일단 그렇게 그냥 네 줄로 끝냈습니다. 그냥.
투자계약증권. 증권의 종류가 6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투자계약증권이나 증권 예탁증권 같은 거는 거의 중요하게 다뤄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그냥 소개하는 걸로 끝나고요. 중요한 건 이제 지분증권, 채무증권도 주식하고 채권인데 그건 따로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빼버리고 여기서는 수익증권으로서 펀드하고 그 다음에 파생결합증권 정도가 중요한 거예요. 증권 6종류 중에. 그래서 여기서 파생결합증권이 나오는 거죠. 파생결합증권 한번 보죠. 파생결합증권이란 기초자산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 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거. 권리에다 동그라미. 권리와 관련되는 거다. 이렇게 알아놓고요. 나머지 뭐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다음 페이지 가시면 주식 워런트 증권 위쪽으로 두 번째 단락 보면 이런 게 나오죠. 파생결합증권은 증권 및 장외파생 상품 취급 관련 금융투자 매매업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이게 증권사입니다. 증권사예요. 한마디로 발행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파생결합증권으로는 주식 워런트 증권. 그래서 ELW가 있죠. 그 다음에 주가 연계증권. 그래서 ELS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대표적인 파생결합증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ELW를 주식 워런트 증권이라고도 하지만 다른 표현도 씁니다. 주가 연계 워런트 이렇게도 쓰고요. ELS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연계 증권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뭐 주가 연계 증권 이렇게도 얘기하고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ELW, ELS로 그냥 알아놓으세요. 안타깝지만 그냥 ELW나 ELS로 알아놓으세요. 그냥 용어를 이렇게 해놔야지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교재마다 다 달라요. 표현하는 방식이. 그래서 그냥 여기서는 우리 교재에서는 이 주식 워런트 증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ELW가 우리의 경우에 이제 주식 워런트 증권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 다 시험에도 마찬가지지만 전부 다 영어로 병기를 합니다. 이런 상품을 문제를 낼 때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서 보시자고요. 자, ELW라는 상품 어려운 상품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스펙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죠. 너무 많이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자, 일단 주식 워런트 증권 한번 보죠. ELW란 주식 워런트 증권이라고 하며 Equity Linked Warrant 이렇게 얘기합니다. 워런트라는 말은요. 옵션이 나오기 전에 옵션을 지칭하는 말이었어요. 원래는 옵션이란 말보다 워런트라는 말이 더 많이 쓰여져요. 그 이전에 쓰여진 겁니다. 옵션은 금융상품으로서 월가에서 정교하게 만들어진 거고요. 그 이전에는 옵션의 개념으로서 금융거래에 있었던 것은 워런트라고 표현했어요. 옵션이라고 안 하고 잘. 그래서 워런트의 약자로 주식 및 주가지수 등의 기초자산을 사전에 정해진 가격, 즉 행사가격에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다. 그래서 신종 금융상품이다. 이렇게 알아놓으셔야죠.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주식 워런트 증권의 종류는요. 살 수 있는 권리를 콜 워런트라고 하고 팔 권리를 풋 워런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옵션도 콜 옵션이라는 건 살 권리고 풋 옵션은 팔 권리듯이 워런트도 마찬가지. ELW도 그러니까 콜 ELW, 콜 워런트가 있고 풋 ELW, 풋 워런트가 있는데 같은 말입니다. ELW나 워런트나 의미상. 자, 그럼 콜 ELW 보죠. 콜 ELW는 주로 강세장을 예상할 때 매수하는 거죠. 왜? 살 권리니까. 앞으로 주가가 오를 것 같으면 살 권리를 사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줄에 보면 자, 기초자산 가격이 상승에 따라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를 갖는 게 콜 ELW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서 풋 ELW 보세요. 풋 ELW는 주로 약세장 예상할 때 매수하는 거고요. 그 밑에 줄에 기초자산 가격 하락에 따라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자, ELW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으니까 이걸 뭐 여러분들이 속속들이 나는 반드시 이걸 다 해치울 거다, 다 알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어려워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러이러한 종류가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세요. 일단 바스켓 워런트라는 게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바스켓 워런트가 있는데 다양한 주식들의 바스켓 내지 포트폴리오를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워런트다. 이 정도 알아놓고요. 지수 워런트라는 거 있습니다. 주가 지수를 대상으로 해서 발행되는 워런트다. 이렇게 알아놓고요. 그 다음에 익소틱 워런트가 있습니다. 익소틱은 이색이라는 뜻이죠. 여기서는. 근데 이제 익소틱 워런트는 베리어 워런트라는 것도 있고 커리더 워런트라는 것도 있어요. 베리어 워런트는 뭐 베리어를 설정해 놓는 거죠. 일반적인 워런트의 발행 조건에 특정한 가격대를 설정한다. 이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코리더 워런트는 베리어 워런트의 발전된 형태로 특정한 가격대를 상하로 설정한 뒤에 그 주가가 그 범위 내에서 움직일 경우 미리 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 없는 걸로 한다. 이게 코리더 워런트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인스톨먼트 워런트가 있습니다. 할부 형태의 상품으로 호주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상품이다.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보면 일종의 론, 대출이죠. 대출.
그러니까 론이라는 건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취득하는 개념으로 투자형 상품으로 분류된다. 이 정도 알아놓으세요. 자, ELW 권리 행사를 보는데 표를 보세요. 표를 보시면 콜 ELW는 자, 행사 가격보다 만기 때의 가격이 평가액이 높으면 권리를 행사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권리 행사를 안 할 겁니다. 포기하겠죠. 풋 ELW는 팔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기초자산 가격이 행사 가격보다 비싸면 팔 권리는 행사하지 않습니다. 권리 행사 포기하죠. 그런데 기초자산 가격이 싸면 행사 가격보다 싸면 어떻게 돼? 권리를 행사하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세요. 결제 방식이 있습니다. 자, 주식 워런트 증권의 가격은 어떻게 해서 결정되느냐? 첫 번째 가격 구조를 보면 주식 워런트 증권의 가격은 행사 가치 플러스 시간 가치입니다. 여기서 행사 가치는 내재 가치하고 똑같은 건데 여기서는 또 내재 가치를 행사 가치라는 표현으로 바꿨어요. 자, 그래서 행사 가치는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으로 내재 가치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니은으로 가서 시간 가치 보세요. 만기까지 잔존 기간 동안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성 등에 따라 얻게 될 기대 가치로 프리미엄이다. 이렇게도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게 좀 용어가 좀 뒤바뀌어서 좀 헷갈리게 해놨어요. 기존의 옵션 이론하고는 약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가격 결정 요인. 자, 워런티의 가격도 옵션 가격 결정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서 자, 기업의 기초자산 가격, 니은의 권리 행사 가격, 디귿의 가격 변동성, 리을의 만기까지의 기간, 미음의 금리, 비읍의 배당 이런 것이 영향을 준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가격 결정 요인, 기초자산 가격, 권리 행사 가격, 뭐 그다음에 변동성 만기까지 기간, 뭐 이자율, 그다음에 배당 이것이 오르고 내릴 때 워런티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건 좀 읽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자, 다음에 이제 ELS를 보겠습니다. ELS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있는 상품이고 굉장히 일반화된 상품이죠. 자, 54페이지 보시면 ELS의 수익 구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수익 구조는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서 대표적인 수익 구조 4가지 형태를 표로 정리해놨는데 이거 섞어놓고 잘 물어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나가웃형이고 두 번째 볼 스프레드형, 세 번째 디지털형, 그 다음에 네 번째가 RC형입니다. RC가 리버스 컨버터블이라고 해서 이걸 약자로 RC형이라고 그러거든요. 요 4가지 형태가 있는데 4가지 형태의 수익 구조를 반드시 표를 여러분들 다 읽어가지고 구분을 해놔야 돼요. 다음 중 뭐 나가웃형 ELS의 수익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또는 옳은 것은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구분을 해 놓으셔야 돼요. 세부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나가웃형 봅니다. 1번. 여기서 구분하고 구성이 중요해요. 니은이. 왜냐하면 구조는요. 지금 표 안에 있는 걸로 그냥 끝내시면 돼요. 표로. 지금 54페이지는 표로 끝내세요. 끝내는데 요거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만드느냐. 이 포지션을 어떻게 만드느냐 중요한데 그게 바로 니은의 구분 및 구성입니다. 그 구분 구성은 꼭 알아놔야 되는데 거기 보시면 이런 게 나와요. 원금 보장형과 비보장형으로 구분된다. 자, 구조는 어떻게 만드느냐. 채권하고 나가웃 콜옵션 매수로 구성된다. 채권 사고 나가웃 콜옵션을 매수하는 걸로 이제 합성할 수 있다는 거죠. 나가웃형이. 자, 그래서 그거 하고 그냥 쭉 한번 읽어보세요. 나머지는. 그다음에 볼 스프레드형 한번 보죠. 볼이란 말은 강세라는 뜻이에요. 주가가 세다, 강세다 하는 거고 스프레드는 일정 구간 안에서 수익이 생기고 그 구간을 넘어서면 이익도 일정 범위, 손실도 일정 범위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스프레드의 의미입니다. 구분 구성 보세요. 채권 사고 낮은 행사 가격의 콜옵션은 매수하고 높은 행사 가격의 콜옵션은 매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거 사고 높은 거 파는 거예요. 그러면 볼 스프레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구조 알아놓고요. 그 다음에 RC형 봅니다. 리버스 컨버터블. 구분 구성 보세요. 채권에다가 풋옵션을 매도하는 거예요. 이거 매도입니다. 풋옵션을 매도하는 거예요. 매도하는 거. 콜옵션 매도 아니에요. 풋옵션 매도예요. 자, 그 다음에 디지털형 보세요. 구분 구성 보시면 니은에 채권을 사고 나서 디지털 콜옵션을 매수하는 겁니다. 또는 풋옵션을 매수해도 되는데 어쨌든 옵션을 매수하는 거죠. 디지털 옵션을 매수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디지털 옵션입니다. 디지털 옵션을 매수한다. 이렇게 알아놓으세요. 자, 다음에 이제 나머지 보시면 뭐 조기 상환형도 있고 한데 그건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ELS라고 하는 거하고 비슷한 상품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ELS, ELF, ELD인데 이건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이건 그냥 표로 비교해서 보통 나오는데 표가 직접 나올 수도 있지만 표 안에 있는 내용들을 지문으로 구성한단 말이죠. 그래서 59페이지에 표 2-6이 있죠. 거기 보시면 발행 주체 체크해 놓으세요. 수익 상환 방법, 그 밑에 상환 보장 여부, 맨 마지막에 예금자 보호 여부. 이건 죽었다 깨나도 알아야 됩니다. 구분을 해놔야 돼요. ELS는 증권사에서 만드는 거고 거의 비슷한 상품인데 ELD가 있습니다. 이건 은행 상품이고 정기예금 상품이에요.
그다음 ELF는 ELS를 편입해서 펀드로 만든 겁니다. ELF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Equity Linked 펀드입니다. 그래서 ELF라는 거 있어요. 그거 비슷한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반드시 구분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요. 60페이지 가시면 증권 예탁증권 나옵니다. 예탁증권 그냥 읽어보세요. 이런 상품이 있다 정도 알아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파생상품이 있습니다. 파생상품 뭐 크게 엄청 중요한 거는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분량이 말이죠. 너무 작습니다. 그냥 표 하나만 딸랑 올려놓고 이런 게 있다 하니까 이거 파생상품의 제목 정도나 좀 알아놔라 뭐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는 정도면 끝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파생상품 봤고요. 자, 62페이지의 기타 금융상품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